권력 앞에서는 아버지고 자식이고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와 같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했었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히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수두룩했고, 뭣도 모르는 어릴 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자라면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형제끼리 서로 칼끝을 겨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왕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복을 타고났는데요. 그는 바로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입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양녕대군에게는 한없이 물은 아버지였고, 어머니 원경왕후는 그가 폐쇄자가 되기 직전까지 그를 두둔했으며, 동생인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신하가 양녕대군을 탄핵하며 죽이라고 했지만 그가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녀도 끝까지 눈 감아주었죠. 오늘은 조선 초 희대의 개망란이이자 한량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394년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정한군 시절 군부인 민씨와의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태종과 원경왕후의 양녕대군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원래 그는 넷째였는데 위에 형들 3명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고,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11세가 되던 해인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스승이던 개성군 이래에게 동생이던 효령대군, 충녕대군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바깥 풍경이나 보며 딴 생각을 했다고 하죠. 또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개성군과의 수업이 있던 날 개 짖는 신용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개성군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양녕대군을 잡고 정신 차리라 흔들었지만 계속 개 짖는 소리를 내며 물것처럼 달려들었다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양녕을 잡고 정신 차리라며 흔드니 양녕대군은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듯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동궁 앞들에 새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새가 덫에 걸리면 수업 중에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개성군은 태종에게 양녕대군에 대한 모든 걸 보고했는데, 태종은 양녕대군을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죠. 그는 점점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며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양녕대군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세자궁에 내시이던 노군에게 곤장을 때린 적이 있는데, 이에 노군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양녕대군에게 대체 소인이 누구 때문에 맞아야 합니까? 라고 버럭한 적도 있다고 하죠. 양녕대군은 광대들이나 쏘인배들, 기생들을 몰래 궁으로 데려와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거기다가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이 삼형제와 궁의 지피를 공급하던 관리인 진포, 악공 이호방, 이법화 등과 가장 친하게 어울려 놀았다고 하죠. 이들은 밤마다 궁의 담장을 넘고 세자궁에 들어가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어쩔 때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구종수의 집에 가서 밤새 놀았는데, 구씨 삼형제는 양녕대군에게 왕이 된 후에도 저희 형제들을 대우해달라며 대놓고 청탁했다고 하죠. 또한 양녕대군의 여성 편력은 가히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가 17살 때 중국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우연히 만난 기생인 봉지련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궁에 불러들여 뜨밤을 보내기도 했고, 평양기생 소행도 궁으로 불러들여 밤새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봉지련과 소행을 내쫓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주포에 처벌했지만 아버지에게 삐진 양녕대군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태종도 봐줄 만한 정도였지만 훗날 매형인 이백강의 집에서 열린 종친연회에서 끼고 놀았던 기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기생의 이름은 초궁장으로 양녕대군은 이 초궁장에게도 푹 빠져 몇 달간 뜨겁게 연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초궁장은 사실 상황이자 큰아버지인 정종이 총애하던 기생이었던 것이죠. 이에 태종은 또다시 양녕대군을 불러 꾸짖었는데, 양녕대군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큰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형 이백강에 첩이던 기생 7점생을 궁으로 데려오라 명한 적도 있는데, 보다 못한 충녕대군이 형인 양녕대군에게 친척의 첩을 데려오면 어떠하느냐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고 태종에게 심한 꾸중만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이귀수와 진포라는 소친씨에게 나에게 바칠 예쁜 여자 어디 없느냐? 라고 묻자 이귀수와 진포는 군기시 관리였던 방유신의 손녀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녕대군은 방유신의 집을 2번이나 찾아갔고 결국 그의 소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 또한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분노한 태종은 어린아이였던 이귀수와 진포만 차명에 처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 때문에 어린아이 둘만 죽어나간 것이죠. 하지만 양녕대군이 폐쇄자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일은 바로 중추원 부사인 곽선의 첩, 어리를 범한 일입니다. 양녕대군과 늘 어울려 놀던 악공 이호방이 어느 날 양녕대군에게 곽선의 첩인 어리의 미모가 엄청 뛰어나답니다 라고 일러준 것이죠. 그러자 양녕대군은 곧장 궁을 뛰쳐나와 곽선의 집으로 향했고 어리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양녕대군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겁을 주며 협박해 결국 궁으로 데려와 그녀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에 태종은 구시 삼형제와 이호방을 차명에 처하고 어리를 궁에서 쫓아내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어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양녕대군은 그녀를 장인이던 김한로의 집에 숨겨두고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러다 다시 궁으로 불러와 살도록 했는데 결국 어리는 양녕대군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어리를 궁 밖으로 내쫓자 태종에게 열받은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께서는 첩을 많이 두시면서 나는 왜 첩을 못 두게 하냐 라는 식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이에 태종은 세자를 폐위한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을 유배 보내게 되었는데 세자 시절 쓰던 물품들을 모두 딸려 보냈고 그의 수발을 들 노비들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많이 줬는데요. 이때 신하들은 어리를 참수하라고 태종에게 간했지만 모두 물리치고 양녕대군과 함께 보내주었죠. 하지만 어리는 훗날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로의 첩과 양녕대군의 유모에게 구타당한 뒤 스스로 목을 메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폐쇄자가 된 이후에도 양녕대군의 기행은 끝을 몰랐는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해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비를 죽이기도 하고 여종을 쇠못으로 찌르기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해는 아비에게 애첩을 빼앗긴 뒤 심화병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양녕대군이 아들 이해의 애첩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며느리를 범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시도 때도 없이 유배지에서 몰래 도망쳐 기생을 끼고 놀기도 하고 온갖 악행과 기행을 저지르는 양녕대군이었지만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이 그런 짓을 한 게 하루 이틀이냐며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녕대군이 사고 칠 때마다 세종은 다 용서해 주었고 형이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죠.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과 세조 역시도 양녕대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으며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그는 수양대군의 편을 들어 조카인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했으며 세조 3년이던 1457년 10월에는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던 조카 금성대군 역시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주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도 사사되었는데요. 금성대군이 사사됐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양녕대군은 온갖 악행에도 항상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주던 동생의 손자가 죽는데 일조한 셈이 되었죠. 어쨌든 그는 69살까지 천수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146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살면서 잘한 점은 딱 하나 있는데 기행을 저질러 동생 충녕대군이 왕이 되게 한 것이죠. 덕분에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탄생될 수 있었고 현재도 편히 쓰고 있는 이 한글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현재까지 한자를 썼어야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편으로는 역사상 최고로 잘한 일을 한 인물이자 조선 최고의 개망란이이자 한량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대왕. 누구나 한 번쯤은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 그가 처음부터 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부왕인 태종 또한 장남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세자 자리에 앉혀둔 것만 봐도 한때는 양녕대군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제치고 충녕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세종 이도는 1397년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육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위로는 원래 5명의 형이 있었지만 맨 처음 낳았던 3명의 아들이 모두 어린 시절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녕대군이 장남이고 효령대군이 둘째, 충녕이 3남으로 자랐죠. 충녕대군은 어릴 적부터 한 번 잡은 책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는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자는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충녕의 뛰어난 재주를 아깝게 여겼던 태종은 아들의 취미생활을 전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충녕은 학문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여러 방면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종이 대군 시절에는 왕위에 대한 욕심 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태종의 눈에 들어 왕이 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충녕 또한 자신에게 왕위가 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의견이 많죠. 먼저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계속되는 기행과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에 대한 태종의 실망이 점점 커지던 타이밍에 충녕대군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충녕이 총명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태종은 어김없이 그를 칭찬했고 신하들마저 충녕의 영특함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세자였던 양녕대군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외에도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혼날 때마다 공손하지 못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말대꾸를 했는데 이때마다 충녕대군이 그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옷을 차려입고 몸단장을 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랫사람에게 묻자 그 말을 들은 충녕대군은 먼저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고 용모는 그 뒤에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라며 태클을 걸었는데요. 같이 있던 신하들도 모두 충녕대군의 말이 옳다고 간접적으로 양녕대군을 비난하며 세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던 양녕은 태종에게 충녕은 항상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심약한 놈이 틀림없사옵니다 라고 헐뜯었지만 태종은 오히려 충녕 그 아이가 겉으로는 유약해 보여도 총명함과 결단력에 있어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라고 오히려 충녕을 옹호했죠. 사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 양녕이 그때까지 했던 짓을 보면 누구라도 충녕의 조언이 옳고 양녕이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녕과 충녕의 인간성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태종이 40세 가까운 나이에 낳은 늦둥이 아들 성녕대군에 관한 이야기죠. 태종과 원경왕후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워낙에 예뻐해서 성녕대군이 8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음에도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두 부부가 온갖 애정을 쏟아부으며 지극정성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때문에 1418년 1월 성녕대군이 홍역에 걸려 위독해지자 태종은 나란 일을 며칠이나 돌보지 않으며 옷을 벗은 채 편히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흥덕사에 기도를 올렸죠. 평소 자신의 형제들을 잘 챙기던 충녕은 궁중의 의원들과 함께 이설을 보며 친히 동생을 위한 약을 제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태종 부부도 크게 감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녕대군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활쏘기나 하면서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성녕대군이 12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훗날 기생 어리의 일로 태종이 양녕을 꾸짖을 때 성녕이 죽었을 때 너는 궁중에서 활쏘기 놀이나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친동생이 죽어서 부모가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죠. 충녕은 양녕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대놓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루는 상황인 정종이 베푼 연회가 끝난 후 양녕이 자신의 매형 200강의 첩인 7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은 이런 양녕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며 지적했고 양녕은 결국 7점생을 데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녕이 할머니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 가서 향을 피운 후 아랫사람들과 어울려서 바둑을 두며 놀자 충녕이 장차 왕이 되실 세자께서 간사한 소인배와 놀이나 하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며 더군다나 오늘은 신의왕후의 기일인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고하자 양녕도 매우 불쾌해하며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라고 맞받아쳤죠. 뿐만 아니라 양녕은 종이품 대신 곽선의 첩인 어리라는 여인이 엄청난 미인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지자 일국의 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녀를 반강제로 납치해왔는데요. 어리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던 양녕은 그녀를 여러 차례 궁에 몰래 들였고 이 일이 들통나며 태종에게 혼이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반성하기는커녕 충녕이 태종에게 어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며 그를 원망하기 바빴죠. 태종에게 혼쭐이 난 양녕은 크게 화를 내며 충녕을 찾아 나섰고 마침 대자함에서 성녕대군을 위해 불공을 들이고 오던 충녕과 마주치게 됩니다. 양녕은 길길이 날뛰며 어리의 일을 반드시 네가 전하께 아뢰었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충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충녕이 왕위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충녕이 자신의 집에서 1차 왕자에 난 당시에 살해된 남은의 형이자 태종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운 남제에게 연회를 베풀었을 때의 일인데요.
연애 도중 남제가 갑자기 충녕대군에게 지금의 주상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제가 그분께 학문을 권했더니 왕위도 못 잇는데 학문은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셔서 임금의 아들이라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군께서 학문을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 자리에는 남제와 충녕대군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충녕대군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꾸짖고 심한 경우에는 그가 역심을 품고 있다고 고발하는 등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지만 충녕대군은 그저 그 일을 태종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고 태종 또한 그 늙은이 과감하구나 라고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사실 충녕대군에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남제를 크게 꾸짖고 부왕에게 달려가 그에게 역심이 있음을 고발했다면 남제는 의금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이 날아가거나 유배를 갔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었죠. 이상의 일화들을 살펴볼 때 충녕대군은 분명히 왕위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속해서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양녕대군은 결국 1418년에 폐세자가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죠. 충녕대군은 훗날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세종이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은 태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계속 사고를 쳐서 참다 못한 상황 태종이 그를 가두다시피 하고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훗날 태종은 마지막 순간에 양녕대군이 후환이 될 것 같으면 죽여도 좋다는 유언을 세종에게 남겼고 양녕대군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사고를 쳐서 신하들로부터 양녕대군을 벌주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많고 형제들을 아꼈던 세종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양녕을 감싸줬으며 그를 벌하라고 상소를 올리는 신하들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양녕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자신을 타이르는 세종의 편지에 계속 사사건건 내 일에 간섭을 한다면 다시는 주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며 삐딱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는 또다시 사고를 친 그를 세종이 추궁하자 하늘에 맹세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큰소리쳤지만 얼마 후 양녕이 저지른 일임이 드러나며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이토록 그를 감싸주었음에도 양녕은 세종이 죽은 후 수양대군의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동생의 손자인 단종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리는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까지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성녕대군입니다. 불과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자, 그의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40세가 다 되어갈 무렵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1405년 7월 9일 태어난 아기는 태종의 넷째 아들이자 막내였죠. 사실 태종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위의 세 아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넷째 아들이 막내였습니다. 성녕대군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양녕대군, 둘째는 효령대군, 셋째는 충녕대군이었습니다. 누나도 여럿 있었는데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늦둥이였습니다. 어린 성녕대군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행동거지는 매우 공손했기에 태종 부부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에 항상 궁중에 두고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중국 사신들도 성녕대군을 보면 그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 라고 할 정도로 성녕대군의 용모는 특별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것은 성녕대군이 소고기와 닭고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사 지낼 때 이 음식들을 쓰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소가 워낙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 실제로는 닭고기만 썼다고 합니다. 1414년 8살이 된 성녕대군은 대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해 12월 좌찬성 성억의 딸과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 형인 충녕대군이 11세에 장가들었는데 성녕대군은 8세에 장가들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아마도 성녕대군의 몸이 원래 좋지 않았기에 후사를 남기고자 서둘러 혼인을 시켰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태종은 몸이 아픈 자기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준 성씨 가문에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성씨 가문을 공신의 예로 대접하도록 세종에게 특별히 부탁했다고 하네요. 원래 왕자녀들은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 따로 살아야 했지만 성녕대군은 예외였습니다. 태종 부부의 사랑이 각별했기에 결혼 후에도 궁 안에서 지내도록 했던 것이죠. 사실 궁 밖에 살 저택도 미리 마련해 두었지만 일부러 출궁시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성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부지런했고 활도 잘 쏘았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취미는 없었지만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으며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다고 하죠. 하지만 1418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월 26일 성녕대군이 홍역에 걸린 것입니다. 아들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종은 며칠 동안 국사도 중단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으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죠. 흥덕사에 기도를 올리고 승정원에 명하여 점성사들을 불러 기륭화복을 점치게 했습니다. 무당들까지 불러 모아 기도를 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셋째 형인 충녕대군은 의원과 함께 직접 약을 지어가며 동생을 살리려 했습니다. 의학서적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충녕대군의 지성에 태종 부부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종 부부와 충녕대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4일 성녕대군은 결국 12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태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했고 한 달이 넘도록 고기 반찬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녕대군이 살던 집을 원찰로 바꾸려고까지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서 그만두었다고 하죠. 당시 태종은 불교를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음에도 아들을 위해 불사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태종은 귀신의 이치를 묻는 등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특히 성녕대군이 위독할 때 첫째 형 양녕대군이 보인 태도는 태종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동생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양녕대군은 활쏘기나 하며 놀았기 때문이죠. 태종은 네 동생이 죽어서 이리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넌 한가하게 활쏘기나 하러 다닌 것이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성녕대군의 죽음 이후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큰 난리가 나게 되었죠.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원 양홍달이 파직되었고 다른 의원들도 직책이 강등되었습니다. 병을 고친다며 구술했던 무녀 보문은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형조의 관리들도 파직되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결국 보문은 울산의 관노비로 보내지기로 했는데 성녕대군의 하인들이 그녀를 미리 찾아가 해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질병 치료에서 무속적 방법을 배제하고 의학적 치료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학으로 상당히 발전했었던 명나라의 의학을 들여와서 의학 지식을 보급하게 되었죠. 성녕대군의 짧은 생애는 조선의 의료 체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성녕대군은 후사가 없어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사망하면서 효령대군의 여섯째 아들인 원청군이 다시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성녕대군은 조선 왕실의 한 페이지를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았죠.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의 묘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태종의 막내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동생이었던 성녕대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조선 초 예종의 둘째 아들이던 제한대군입니다. 예종의 나이 12세, 장순왕 후 한시의 나이 15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종의 적장자 인성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성대군은 불과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중전에게도 후궁에게도 아들이 없던 예종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제한대군이었죠.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예종의 후사를 이을 귀한 아들이었지만 제한대군이 불과 3살밖에 안 되는 나이였을 때 아버지인 예종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정의왕후는 제한대군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사촌역이던 자을산군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고 제한대군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원자 신분에서 그냥 대군의 신분으로 수직하락되었죠. 결국 사촌형 자을산군은 성종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대군은 어리석다거나 멍청했다는 기록이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한문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는지 성종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 한글로 글을 써 올렸는데 그 때문에 승정원에서 그 상소를 다시 한문으로 옮겨 적어 성종에게 올렸다 하죠. 하지만 조선시대 종친들은 어차피 공부해봤자 벼슬을 할 수 없었고 똑똑하다고 소문이라도 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역모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일은 흔했다고는 하지만 한문 상소를 적지 못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 14세 때 간질이 있던 아내 김씨가 너무나도 싫었죠. 그래서 엄마인 안순왕후를 찾아가 이혼시켜달라고 조르고 졸라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재혼을 했죠. 그런데 어이없는 점은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두 번째 부인 박씨와 이혼하고 첫 번째 부인 김씨와 재결합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 박씨와 이혼할 명분이 없자 스스로 꾀를 내었는데 그 문물 내연금이라는 여종 2명에게 아내를 유혹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여종들의 유혹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여종들을 혼내버렸죠. 그러자 그는 아내가 잘 때 그냥 여종 2명을 아내의 방으로 밀어 넣어버렸고
그날 그 여자 3명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내가 여종들과 놀아났으니 이혼해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모함을 받았다고 억울하다며 난리를 치자 결국 요정들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요정들은 제한대군이 박 씨를 유혹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자백을 했죠. 결국 여종들은 자백 후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고 그와 박 씨의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한대군의 주작임이 밝혀지자 그는 곧장 엄마인 안순왕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징징대며 이혼시켜달라고 엄마를 졸랐죠. 결국에는 안순왕후도 그의 징징댐에 이골이 났기에 성종을 찾아가 며느리 박 씨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는 핑계를 대며 이혼을 윤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종은 왕위 계승 1위였던 제한대군을 밀어내고 보위에 오른 처지라 항상 제한대군과 숙모인 안순왕후에게 마음의 빚을 안고 있었죠. 그렇지만 성종은 박 씨에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시키냐라고 하다가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했고 결국 제한대군과 박 씨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화병이 났는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성종은 제한대군에게 3번째 부인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으나 제한대군의 어이없는 요구에 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 요구는 바로 전처인 김씨와 재결합해주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이었죠. 그러자 성종은 어이없다는 듯이 네가 예전에 김씨가 너무 싫다고 해서 이혼시켜준 거 아니냐? 왜 행동을 미친년 널뛰게 하듯이 하는 것이냐? 라고 했는데 제한대군은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김씨랑 재결합 안 시켜주면 혼자 살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성종도 전처 김씨와의 재결합을 허락해 주었죠. 더 어이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이 10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그렇게 부인 해대는 제한대군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종은 제한대군 이후로 예종의 후사가 없을 것을 염려해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제한대군에게 남녀 관계를 알게 해주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한 궁녀가 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궁녀는 밤에 제한대군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가 자는 틈을 타 방에 들어갔고 자고 있던 제한대군의 옆에 누워 거시기를 다듬었죠. 그러자 아무 문제 없이 거시기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는 몸을 돌려 제한대군의 위로 올라가 서로 맞추어 보았는데 그때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 제한대군은 큰 소리로 당장 물을 가져오라 명했죠. 물을 가져다 주니 거시기를 씻으면서 더럽다 더럽다 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대해 명종 때의 학자이자 야사집 폐관잡기를 쓴 어숙권은 남녀 관계가 인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남녀의 이 행위를 죽을 때까지 더럽다 여기고 하지 않았으니 실로 바보가 아닐 수 없다 라며 제한대군의 어리석음을 욕하기도 했죠. 또한 폐관잡기에는 제한대군에 대한 다른 에피소드도 적어 놓았는데요. 어느 날 제한대군은 문턱에 걸터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종에게 말하기를 아니 쌀이 없으면 꿀떡에 찌꺼기를 먹으면 될 것이지 않냐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변을 보던 여종의 생식기를 보고는 오리둥지 같다는 말에 하기도 했다죠. 그런 그의 어리숙한 성품 덕분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심한 피바람이 불었던 때인 연산군과 중종 때에도 멍청해서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 것 같은 왕씨 어른 1위로 뽑히며 여러 왕들에게 왕씨 어른으로서 잘 대접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다 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되었고 발에 종기까지 났으며 이에 중종은 의관을 보내 치료하게 했지만 결국 치료를 하지 못해 중종 20년인 1525년 12월 6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고 난 뒤 받은 시호가 영효인데요. 영자는 어지럽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인 안순왕후에게는 더 없는 효자였기에 시호의 효자도 쓰인 것이죠. 시호의 뜻을 적당히 해석하자면 어리석지만 착한 효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훗날 제한대군의 이런 어리석음은 모두 연기였다는 설도 많습니다. 예종의 적자이던 제한대군은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성종의 왕자에 관심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통성을 내세워 역모를 꾀하던 대신들의 눈에도 들지 않기 위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에도 멍청해 보였지만 엄청나게 복잡해서 멀쩡한 사람도 실수 없이 하기 어려웠던
왕실의 예법을 따라야 할 때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한대군은 악기를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음률이 정통한 자들도 모두 굴복할 정도였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집안의 여종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여종들의 실력도 출중해 연산군 때 그 여종들을 자출해 가기도 했습니다. 세조의 후궁 덕중이 연서 사건에서도 언급되었던 귀성군 이주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나머지 역모로 엮이는 바람에 유배를 가서 죽게 되었죠. 당시 13살의 나이로 그 모습을 보았던 제한대군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모든 것이 연기였다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여담으로 연산군을 흘려 자신의 치마폭에 넣고 구워 삶았던 장록수는 원래 제한대군 집의 노비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멍청해서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 것 같은 왕실 어른 1위, 어리석지만 착한 효자, 제한대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조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 아들이던 광해군이 세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땐 첫째 아들인 임해군도 살아있었는데 그를 제치고 둘째인 광해군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임해군은 어쩌다 세자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기고 만 것일까요? 오늘은 선조의 첫째 아들인 임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572년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임해군이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인 공빈 김씨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임해군과 광해군은 이후 의인왕후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광해군의 나이는 고작 2살밖에 되지 않아서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던 반면 임해군은 어머니인 공빈 김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얼굴이나 목소리 등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왕후와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의 성격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조는 첫째인 임해군 말고 둘째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 이유는 임해군의 성격이 너무나도 포악했기 때문이었죠. 선조는 명색이 장남인 임해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요. 선조 역시 그의 더러운 인성을 보고 그가 왕이 된다면 연산군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암군이자 폭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선조는 임해군은 함경도에, 순하군은 강화도로 보내 병력을 모으라는 명을 내렸지만 이미 강원도는 가토 기요마사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라서 순하군은 함경도에 있던 임해군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허무하게 왜군의 포로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 또한 정말 가관이죠. 왕자들 둘 다 인성이 워낙 개차반이었다 보니 전쟁이 한창 중일 때도 병력을 모으는 임무는 제쳐두고 둘이서 함께 기생들과 술이나 먹으면서 탱자탱자 놀기 바빴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거처하던 곳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니니 결국 참다 못한 국경인 국세필 등 여러 백성들이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 그들을 붙잡아 왜군에 넘겨버렸던 것이죠. 자국의 왕자들을 잡아 왜군에 넘겼을 만큼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임해군과 순하군은 왜군과의 몇 차례 협상 후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임해군은 감히 백성들이 자신을 붙잡아 적에게 넘겼다는 것 자체를 엄청난 굴욕으로 느끼고 포로 생활 이후로는 더욱 막장이 되어갔죠. 심지어 명나라에서 훗날 장남 임해군이 있는데 왜 차남인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냐고 딴지를 걸자 조선 조정에서는 임해군은 왜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뒤 미쳐버렸기 때문에 광해군을 세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해군의 인성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조정 내에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개차반이었던 것이죠. 그가 행한 악행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임해군의 악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임해군은 확인된 악행만 하더라도 폭행이나 강도, 살인은 기본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이나 사대부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정으로 올라가는 공물도 약탈을 했는데 이는 세금을 훔친 거나 다름없었기에 당시에도 중범죄에 해당했죠. 그리고 임해군이 일으킨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도승지 유의서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고위 관직자였던 유의서를 죽인 이유도 어이가 없는데 바로 그의 첩실을 빼앗기 위해 강도로 위장해 죽여버렸던 것이죠. 임해군은 부하였던 김덕륜에게 그를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훗날 김덕륜이 체포되고 난 이후 감옥에서 의문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임해군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당시 영의정이던 이덕형은 살해당한 유의서의 고종사촌이었는데 유의서 사건에 대해 임해군을 처벌해야 한다고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선조도 임해군을 불러 크게 화를 내었는데 임해군이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자 선조는 임해군에게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사건을 넘겨버렸다고 하죠. 이에 이덕형은 사직서를 내고 관직을 떠나버렸고 이후 선조는 더 어이없는 짓을 저질러 버리는데요. 임해군을 수사했던 포도대장을 파면한 뒤 감옥에 하옥시켜버렸으며 임해군을 고발했던 유의서의 아들 유일에게는 곤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유일은 처음엔 감히 왕자를 고발했던 죄로 사형에 처해질 뻔했지만 유의서의 어머니가 손자만은 살려달라고 간청에 특별히 선처해줘서 곤장 100대의 유배형으로 끝냈다고 하죠.
그러자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사관이 실록에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선조는 도리에 어긋났고 실책을 저질렀고 끝맺음을 잘못했다 등등의 악플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노들을 풀어 남의 땅을 빼앗고 돈이 많은 상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협박해 돈을 삥 뜯었으며 심지어 사찰에서 시주받은 돈까지 빼앗아갔고 아무 죄 없는 남자를 죽이고 그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국노와 결혼시켜버리는 등의 악행도 서슴없이 저질렀죠. 심지어 임해군을 따르는 무례배나 시정잡배들 그리고 간호들도 임해군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를 사칭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선조는 행실이 더러운 임해군을 불러 혼낼 생각은 하지 않고 사칭한 무례배들만 잡아 처벌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임해군과 함께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순하군도 임해군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매년 1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다 보니 백성들은 순하군을 호언 피하듯 피해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실록에서는 순하군의 악행이 임해군보다는 덜했다고 하는 거 보면 임해군의 막장 악행은 얼마나 심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임해군의 악행이 나날이 심해지자 대간들과 3사, 사원부까지 임해군의 죄를 묻고 처벌할 것을 청했지만 선조는 모두 묵살해버렸으며 이후에도 임해군뿐만 아니라 정원군과 순하군 역시 끊임없이 탄핵을 받았지만 선조가 감싸줬던 덕에 아무 일 없이 무사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임해군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계속해서 미친듯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해군은 친동생이던 광해군 때문에 자신이 세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광해군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광해군 역시 친형인 임해군이 왕자로서 모범은 보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에 치를 떨었다고 하죠. 그렇게 친형제 사이도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해군이 미쳐 날뛰는 것도 선조가 승하하고 나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정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임해군을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당파 가리지 않고 서인 북인 남인 등 모두가 임해군을 빨리 처단하라는 상소가 매일 산더미 같이 쌓였던 것입니다. 또한 임해군이 사병을 양성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때 광해군은 내 형이 그럴 리가 없다며 형식적이나마 임해군을 감싸주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안가 임해군을 잡아들이라 명했고 그렇게 임해군은 진도에 안치되었습니다. 임해군은 잡히기 직전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허구한 날 시정잡배들과 어울리고 다녔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여장을 하면서까지 도망치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지 않아도 역적이라고 대신들이 탄핵하는 마당에 도망치려고까지 했으니 이는 자신이 역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임해군의 종들까지 모조리 잡혀와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종 한 명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 무기들을 땅 밑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해버린 것이죠. 이에 광해군은 바보가 아닌 이상 벌써 파냈을 거다라고 답정너 같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기를 강요했고 이후 수많은 대신들은 임해군을 대역죄로 다스려 처형해야 된다고 진언했지만 광해군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 임해군은 교동도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귀양지에서 임해군은 의문사하고 말았는데요. 조선왕조 실록 광해군 일기에는 수장 이정표가 핍박하여 임해군에게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추가로 임해군이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고 하죠. 또한 인조반정 이후 임해군의 가족들이 임해군에게 음식을 넣어주던 관비에게 물었고 그러자 관비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말했다고는 하지만 반정 세력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작했을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인 허씨가 관을 열었을 때 보니 목에는 새끼줄을 감았던 붉은 흔적이 있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임해군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만큼 그 역시 말년엔 어떤 식으로든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선조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처먹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죠. 지금까지 선조의 개막장 아들 원탑 임해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악행을 저지른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도 그러했고 선조의 아들 중에는 인간말종 왕자 3인방도 있었는데요. 임해군, 정원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인물 순하군도 왕실의 골칫거리 왕자였죠. 순하군은 어릴 적부터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했다고 합니다. 성품 자체가 굉장히 잔혹했는데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였죠. 선조실록에 따르면 내가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나 내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알겠는가. 순하군의 성격과 기질은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이제 저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으니 더욱 괴롭기만 하다. 비록 주색이나 잡귀와 같은 것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순하군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하였다. 대체로 이 또한 나 때문이니 조정 대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가 없다 라며 기록이 되었을 정도였죠. 아버지인 선조가 차라리 술과 여자에 빠져있거나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순화군이 13살이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선조의 강원도에서 의병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미 강원도는 왜군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이 함경도에 있는 임해군을 만나 함께 회령에 주둔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경도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 이에 열받은 사람들은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서 순화군과 임해군을 붙잡아 일본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1년 정도 왜군의 포로가 되어 고된 생활을 겪다가 풀려났는데요. 그 이유에서인지 성격은 더 포악해지기 시작했죠. 그가 1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황해도 신계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때도 백성들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백성들을 두들겨 패기에 보다 못한 이점이 선조에게 건의해 관직을 삭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말기에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수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일 정도로 이미 연쇄살인마에 가까운 인물이 되고야 말았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더욱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즐거워서 저지를 정도의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매년 10명 정도의 사람을 꾸준히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장 행보를 보이는 순화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짓을 일삼는 아들의 행실을 항상 눈감아주던 선조도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선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순화군이 궁에서 한 궁녀를 겁탈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때는 1600년 6월 27일 선조의 아내였던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화군이 대낮에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의인왕후의 관이 있던 빈전 옆 여막에서 강제로 겁탈해버린 것이죠. 원래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웃어른의 궁녀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였는데 순화군 이보는 자신의 어머니 격이던 중전의 궁녀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어머니가 모셔진 관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궁녀들은 모두 왕이자 아버지인 선조의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폐륜마저 저지른 셈이었죠. 이 사실을 안 선조는 여태껏 사람을 죽여도 눈감아줬는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는지 순화군의 처벌을 지시하게 됩니다. 당시엔 강간을 하면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종부시에서는 그래도 왕의 아들을 사형시키기엔 좀 그랬는지 장 80대의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선조에게 보고했죠. 저런 나쁜 놈을 왜 사형시키지 않냐 하겠지만 사실 장 80대를 맞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반쯤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치료받지 않고 먼 유배지까지 걸어가게 되면 거의 99% 죽음에 이르는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니면 장 80대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보고를 받은 선조는 또 답답한 판결을 합니다. 강화군을 그냥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를 보내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그렇게 중죄를 지은 순화군은 장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냥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고만장해졌던 것일까요? 순화군의 악행들은 유배지인 수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왕조차도 어쩌지 못해서 멀리 보내버린 왕자를 수원에 있던 관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순화군은 하인들에게 관아의 처벌 도구들을 꺼내오게 하더니 마음에 안 들던 아전들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고 순화군의 횡포에 관리들이 모조리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수원의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 순화군의 횡포를 들은 조정에서는 결국 순화군을 위리안치시키기로 결정했는데 하지만 순화군에게는 이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도 방해하며 인부들을 두들겨 팼고 문을 잠그면 부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화군의 횡포를 버티지 못하고 수원부사가 도망을 치자 다음 수원부사로 권경우가 부임해왔죠. 하지만 왕자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고 바로 관하로 향하자 순화군은 이에 앙심을 품었고 또다시 패악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관하로 달려가서는 칼을 휘둘러 기둥을 치면서 부사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부사 권경우의 잘린 머리통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일로 인해 겁이 질린 권경우는 업무를 보지 못했고 머지않아 수원부사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죠. 게다가 순화군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도 온갖 극악무도한 짓을 해댔는데요.
자기가 먹을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며 채소밭을 맡고 있던 노비의 숙모를 잡아다 두들겨 팼고 밥상에 소고기와 생선이 없자 창고직이었던 노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기도 했으며 술을 가져다준 원금이라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기도 했죠. 또한 역시 술을 가져다준 여종 주지제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묶어놓고 하루 종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돌동이라는 사람의 집이 병이 들자 역신이 들었다 생각한 장돌동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하군이 이들을 잡아 고문을 하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위아래 치아를 1개씩 그리고 장돌동의 위아래 치아 9개씩을 쇠망치로 때려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렸죠. 그러자 무당은 결국 옥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돌동은 다음날 풀려나긴 했지만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가자 언제 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죽을지 모르던 백성들은 순하군을 피해 다른 고을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큰 고을이던 수원에 백성이 없어 고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순하군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순하군의 군호를 폐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켜 버렸죠. 하지만 순하군의 악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못 나오게 문을 막자 또 담을 허물고 길거리로 나와 백성들을 붙잡곤 곤장을 치는 등 여전히 답도 없는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순하군의 이러한 만행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선조는 여전히 순하군을 감싸주었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버지 백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자 이제는 더 막장짓을 하고 다닙니다. 무르베들과 패거리를 만들어 그들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주친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순하군이 온다는 소리만 들려도 멀리 도망가거나 숨었으며 패거리들은 사람들이 숨고 없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훔치는 등 마치 도적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냐면 선조실록에는 도성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해 마치 호환을 피하듯이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게다가 오죽하면 사관이 한 명의 왕자를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백성들은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가 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순하군의 악행을 봐줄 수 없었던 선조는 군사를 보내 순하군을 붙잡아 집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명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순하군은 순순히 붙잡히지 않았고 온갖 난동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자 신하들은 또 다시 선조에게 어떻게 하냐 물어도 돌아오는 선조의 대답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답뿐이었죠. 시원하게 결정해주지 않는 답답한 선조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군사까지 보낸 덕에 순하군은 결국 집에 갇혀 수년 동안 집 안에서만 살았으며 다행히도 그동안은 사람을 죽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풍병에 걸려 쓰러졌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조정에서는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이미 선조도 대신들도 통제 불가능한 개망난이 순하군이 그대로 그냥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결국 1607년 2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서인으로 강등되었던 그는 훗날 순하군으로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순하군이 훗날 누구보다 욕을 먹는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이던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구타하며 죽이는 식의 행패 부렸기 때문이기도 하죠. 게다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지속적으로 순하군을 탄핵했음에도 이런 망나니 아들을 두둔하기만 했던 선조도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자로 태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겼을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 순하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14대 국왕인 선조는 임진왜란 때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8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무려 1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과연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아들인 광해군은 워낙에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테고 첫 번째 아들인 임해군은 그야말로 인간말종 쓰레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함경도에서 전쟁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함경도 백성들이 임해군을 사로잡아서 일본의 가토기요마사에게 넘겨버렸을 정도라고 하죠. 임해군의 악행을 전해들은 일본군도 조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임해군을 꾸짖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아들인 순화군은 희대의 사이코패스이자 살인마였다고 합니다. 18세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순화군은 이후 해마다 10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댔으며 19살에 어머니 의인왕후가 사망하자 모친상을 치르던 중에 어머니를 모시던 궁녀를 어머니의 관이 있는 옆에서 겁탈해버렸다고 하죠. 원래라면 목숨을 잃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이지만 선조가 그의 죄를 용서해주면서 수원으로 유배를 가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귀양지에서도 아무 죄 없는 병사를 잡아와서는 망치로 그의 이빨을 무려 18개나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계속해서 횡포를 부려댔고 보다 못한 임해군이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서 적당히 좀 하라고 꾸짖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선조실록 선조 40년 3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이런 순화군의 악행도 장남인 임해군이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했다고 합니다. 선조의 5번째 아들인 정원군 이분은 선조의 후궁인 임빈김 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정원군이 죽은 후 묘비에 써져 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용모가 출중하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서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써져 있지만 선조실록을 보면 정원군은 워낙 성품이 포악하고 행동이 방탕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탄핵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장남인 능양군이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의 왕이 되면서 어떻게든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을 미화해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정원군은 임해군과 순화군을 능가하는 선조의 아들들 중 최악의 망난이었지만 아들이 왕이 되면서 과도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조 20년인 1587년 정원군에 봉해진 그는 구삼행의 딸 연주군 부인과 혼인해서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셋째인 능창군은 광해군이 조선을 다스리던 시절 영모 사건에 휘말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 첫째인 능양군은 1623년 3월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조선의 16대 국왕이 되었죠.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1604년에는 몽진을 떠났던 선조의 곁을 지킨 공으로 호성공신에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잘 둔 덕에 지나치게 과한 대접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선조의 장남인 임해군과 함께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다녔던 망나니 왕자였다고 하는데요. 임해군이 주로 재물과 여자를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원군은 괜히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죠. 그리고 임해군은 자신이 직접 행패를 부렸다면 정원군은 하인들에게 일을 맡긴 채 자신은 뒤에서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는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처남인 구갱이라는 인물을 과거 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가 사원부에 탄핵을 당했으며 군인이 되어야 하는 군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좌의정 김흥남의 하인이나 지방관리 등과 시비가 붙었을 때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그들을 집단 폭행하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1602년 9월 13일에는 정원군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이 선조의 큰형인 하원군의 부인을 납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원군의 집 앞을 지나가던 정원군의 노비들이 하원군의 노비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정원군은 자신의 노비들을 하원군의 집으로 보내 마치 건물을 철거시켜버릴 듯한 기세로 집을 때려 부수고 그곳에 있던 하원군의 부인을 납치하듯이 끌고 와서는 자신의 집에 감금시켜버렸죠. 다음날 하원군의 아들들이 찾아와 울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큰어머니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원군은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제사를 모시는 장손이었는데 그런 하원군의 집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부인까지 납치해온 것은 유교사회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하지만 선조실록 선조 35년 9월 17일의 기록을 보면 선조는 그 일을 두고 자신의 아들인 정원군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순전히 노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원군의 부인을 납치해왔을 뿐이라고 사건을 날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원군을 탄핵한 병조정랑 이망령을 가리켜 죄 없는 왕자를 모함한 간신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파직시켜버렸죠. 정원군에게는 집안 노비들을 잘 관리하라는 명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선조는 장남 임해군이 종이품 관직에 있던 유의서라는 인물의 첩을 뺏기 위해 마치 도적대가 습격한 것처럼 꾸며서 유의서를 살해했을 때도 임해군은 전혀 그 일과 관계가 없으며 임해군의 하인들이 독단적으로 유의서의 재물을 노리고 그를 살해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날조했습니다. 그리고 임해군에게는 하인 관리를 잘하라는 명만을 내리고 피해자의 아들 유일은 죄 없는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아들들을 꾸짖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살아난 망나니들이 악행을 계속한 것이죠. 하지만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원군도 자신의 어머니인 임빈김 씨가 광해군의 어머니였던 공빈김 씨의 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나니 짓을 멈춘 채 쥐죽은 듯 조용히 지냈지만 1615년 8월 그의 셋째 아들인 능창군이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유배를 가는 사건이 일어났죠. 능창군은 혹독한 유배지 생활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정원군이 살던 집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유로 정원군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버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자신의 집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정원군은 분한 마음에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화병에 걸려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능창군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정원군의 집을 강제로 뺏은 것은 광해군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원군이 그동안 다른 왕족들이나 백성들에게 저지른 악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현중인명선 광인효연숙경영 정순원철고순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왕들의 앞글자를 따서 쉽게 외우는 방법인데요. 광해군 다음 왕이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였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인조 2년에 단 3일간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선조의 심남이던 흥한군이죠. 이 흥한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조가 있는데도 조선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흥한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과 선조가 세자로 삼고 싶어 했던 신성군, 임해군, 순하군, 정원군 등 노답쓰레기 사망자를 비롯한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흥한군은 그들의 이복 동생이었죠. 그는 1598년에 태어나 인조보다 3살 어린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흥한군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호방한 성격의 왕자로서 풍류를 즐기며 특별할 것 없이 그럭저럭 살아온 왕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617년 임모광우의 패비론이 불거졌을 때 흥한군 역시 패비에 찬성했었다고 하죠. 그러던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하루아침에 왕이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농공행상을 하는 과정 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생겼으니 바로 반정 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봉된 이괄이었죠. 심지어 이괄은 공신이었지만 평안도 외지에까지 발령이 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반정공신들은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계가 극심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와 반역음 모혐의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괄도 잡혀와 조사를 받았고 그 외에도 한명년 정충신 기자원 등 많은 사람들도 반란 음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잡혀와 조사를 받았던 것이죠. 다행히 이괄은 무고로 밝혀져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괄의 군중으로 금부도사가 찾아와 이괄의 아들 이전을 모반을 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때 이괄은 만약 아들이 모반죄로 죽으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다고 생각해 조정에서 보낸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죽여버린 뒤 반란을 일으켜버렸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흥한군이 반란군과 내통해 역모를 꾀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에 대신들은 흥한군을 붙잡아 가둬야 한다고 인조에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흥한군을 믿고 있었던 인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공주로 몽진을 떠날 때 흥한군 역시 데리고 가게 되었죠. 한편 이괄의 반란군은 한양으로 남하하는 도중에 모반 혐의로 압송 중이던 한명년을 구출해 반란에 가담시켰고 이후 황주 신교와 마탄 임진 등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양으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흥한군은 공주로 피난을 가던 도중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피난 행렬을 빠져나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반란군 측에 붙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흥한군이 반란에 가담을 하려고 내통을 했거나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 1624년 2월 10일 반란군은 한양을 점령했고 이는 조선 역사상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점령한 최초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괄은 곧바로 흥한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흥한군은 조선의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왕위는 3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인 2월 11일 이괄은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을 공격했다가 치명적인 대패를 하고 말았고 그렇게 이괄과 한명년 등은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쳤는데 관군의 끈질긴 추격으로 결국 패잔병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후 이괄과 한명년은 부하장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월 12일 이괄과 반란군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한군은 이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는데요. 그렇게 흥한군은 단 3일 동안만 왕으로서 지냈던 것이죠. 그는 소천까지 내려가 숨어 지내다 결국 소천 현감이던 안사성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압송된 흥한군은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 그리고 장만이 상의해 국청을 열지도 않고 1624년 2월 16일 불과 26세의 나이로 창덕궁 도나문에서 교영에 처해져 죽게 되었죠. 흥한군은 정신없던 상황에 미처 피하지 못해 반란군에게 붙잡혔다가 얼떨결에 왕위에 추대된 것이 아닌 피난 가던 와중에 몰래 빠져나와 반란군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처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왕족을 아무나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고 왕족을 처형하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 심기원은 인조의 허락도 받지 않고 흥한군을 멋대로 죽여버렸다 보니 인조가 도성으로 돌아온 이후 심기원 일파를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심기원은 그동안의 공적을 감안해 얼마안가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 인조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고 하죠. 훗날 1871년 고종은 그를 복권해주고 효이라는 시호까지 내렸지만 그는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던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보니 많은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킨 배신자를 복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1900년 완순군 이재환의 건의로 흥한군은 다시 왕족의 직위까지 삭탈당하고 말았죠.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 이탄도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이인자의 난이 평정된 이후 자결을 명받아 죽게 되었는데요. 밀풍군은 가만히 있다가 반란군에 의해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복권이 되었지만 흥한군은 진짜 이괄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잠깐 복권되었다가 다시 왕족 직위까지 삭탈당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때 이괄의 난이 성공하고 흥한군이 왕위에 올랐다면 광해군 인조 다음이 흥한군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반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는 형장의 이슬이 되어 죽어갔지만 누구 말처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왕자들을 뽑아본다면 단종이나 소현세자 등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왕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왕자 은전군입니다. 은전군은 영조 35년인 1759년 사도세자와 경빈박씨 빙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은전군의 어머니인 빙의는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인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왕실어른에게 소속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만 빙의의 미모에 빠진 사도세자는 결국 그녀를 취하게 되는데요. 1757년 9월에는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버리기까지 하죠. 게다가 이 일은 인원왕후의 상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조는 사도세자를 심하게 꾸짖고 빙의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영조 자신도 며느리인 현빈조 씨의 상을 치르면서 현빈조 씨의 궁녀였던 수기문 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던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영조의 명을 받은 사도세자는 빙의가 잘못될까 두려웠는지 그녀를 화완옹주의 집에 숨겨두고 다른 궁녀를 가짜 빙의로 만들어 영조 앞에 세웠는데요. 영조가 이 사실을 알고 빙의를 쫓아내려 하자 사도세자는 양정합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 소동까지 벌인 끝에 겨우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전군이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던 1761년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영조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도세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옷을 입으면 영조에게 가서 질책을 들어야 하니 아예 옷 입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인데요. 때문에 사도세자에게 옷을 입히려다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의 손에 살해당한 궁인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옷시중은 주로 정실인 해경궁 홍씨가 맡았는데 해경궁 홍씨마저도 사도세자가 던진 벼루에 맞아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761년 1월에 가장총에 받던 빙의가 사도세자의 옷시중을 들던 중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면서 미쳐버린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어버리게 되죠. 심지어 사도세자는 빙의가 낳은 자신의 아들 은전군을 연못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했다는데요. 당시에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던 은전군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이 사실을 듣고 달려온 정순왕후 김씨가 그를 구해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은전군에게는 하엽생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죠. 비천한 궁녀 출신의 며느리 빙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영조도 그녀의 성품만큼은 높게 샀다고 하는데요. 사도세자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빙의가 그리도 좋다며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 소동까지 벌이더니 이제 와서 그녀를 죽였단 말이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한 성품이었으니 보나마나 네 잘못된 행실을 말리려다가 너에게 죽은 것이겠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작 3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이겠죠. 게다가 1년 뒤에는 그 아버지마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죽게 되는데요. 극도로 정신병이 심각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궁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많은 내시와 나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분노한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해경궁의 맏아들이자 새손인 정조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은전군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궁궐안에서 상궁들의 손에 맡겨져 자랐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와 정조를 견제하던 노론벽파의 세력들은 은전군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손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은전군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왕위 계승자로 추대하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은전군을 추대하려던 이들 중에는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기주와 홍계이 일족, 그리고 정조의 친모인 해경궁 홍씨의 친정 일족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론 세력이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중요한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정조에게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은전군은 노론 벽파를 뒷배로 두고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 된 셈인데요. 1776년에 영조가 사망한 후 마침내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우경과 홍인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했는데요. 이들 무리와 같이 사사건건 정조를 비방했던 홍상간도 왕권에 도전했다는 혐의로 잡혀와 국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홍상간의 아버지 홍지에도 아들 사건에 연관되어 국문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되죠. 그야말로 정조의 반대편에 섰던 남양홍씨 일가는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인데요. 이에 홍계희의 후손들은 정조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고 이 일에 홍지혜의 아들 홍상범이 앞장섰습니다. 먼저 그는 천민 출신 장사꾼인 전흥문을 포섭했고 전흥문은 궁성 오이군관인 강용희를 끌어들인 후 20여 명의 무사들을 은밀히 모았죠. 1777년 7월 28일 홍상범은 암살단을 궁궐에 잠입시켜 정조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궁에서 일하는 강용희의 조카의 안내를 받으며 정조가 머물고 있는 경희궁 조년각까지 별 문제 없이 도착하게 되죠. 강용희와 전흥문은 조년각 지붕으로 올라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 잠든 정조를 살해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조년각 지붕 위에 있던 기왓장을 하나씩 들춰내는 소리를 독서 중이던 정조가 듣게 되죠. 이에 정조는 급히 자신의 호위들을 불렀지만 자객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도망가 버린 후였습니다. 다음 날 정조는 조정의 대신들에게 궁궐 내의 경비가 허술함을 꾸짖으면서 비상경호 대책을 세울 것을 명하는데요. 그리고 조년각은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경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궁궐 내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흥문은 또다시 겁없이 대궐담을 넘으며 정조의 암살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정조를 만나지도 못한 채 궁궐을 지키는 군사인 수포군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전흥문이 체포되자 정조는 한밤중에 친히 범인을 국문했죠. 신문 과정에서 전흥문은 강용희에게서 왕을 암살하는 대가로 상평통보 1500문과 여자 노비 1명을 아내로 받기로 했다는 자백을 합니다. 전흥문뿐만 아니라 강용희도 국왕을 시해하기 위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호위청 무사 50여 명을 함께 데리고 갔었다고 실토했는데요. 국왕을 호위하는 군관이 국왕을 직접 죽이기 위해 자객과 함께 임금의 침전에 접근한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홍상범은 왕을 시해하려 했던 죄로 거리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책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계획에 연관된 인물들 역시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정조를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내세우려 했던 인물이 바로 은전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에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은전군을 죽일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정조는 은전군을 사형시키라는 요청이 수십 번이나 들어왔음에도 내 형제들 중 은신군 이지는 일찍 죽었고 은원군 이인은 병약해서 목숨만 겨우 붙어있다.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 은전군뿐이니 그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라며 은전군을 지키려 했죠.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결코 자신들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집요하게 그를 죽이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정조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전군에게 자결할 것을 명했는데요. 그런데 은전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만한 것이 자신은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반역을 꾸민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은전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다며 명을 따를 수 없다고 반항했죠. 조선시대 왕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역모의 수장으로 추대된 경우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영문도 모르고 죽는 은전군 입장에서는 격렬하게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은전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자 대신들은 정조에게 그를 사형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조도 이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사약을 내렸고 은전군은 강제로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이때가 1778년 은전군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남이 손에 자라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로 죽음을 맞이하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죠. 지금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왕자 은전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을 때 왕실 종친 중 한 명을 선택해 다음 왕위를 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은 왕의 친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의 대원군이었던 인물은 총 4명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대원군이 한 분 계시다 보니 마치 대원군이라 하면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고종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에게는 수많은 야사와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왕족에 어울리지 않는 별명들이 수두룩했고 왕위와는 관련이 너무나도 멀었던 왕족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고종으로 만든 걸 보면 대단했던 인물이긴 한 것 같죠. 오늘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미지는 지금껏 알려져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흥선군이 세도를 부리던 양반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기 위해 파라코라던가 상갓집 개라던가 하는 소리를 들으며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왕족으로 보이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야사에 나오는 기록들이었기 때문이죠. 흥선대원군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허름한 옷차림에 찌그러진 갓을 쓴 것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야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양서원 몰매 사건입니다. 하루는 남루하게 차려입은 흥선대원군이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만동묘에 참배를 하러 갔죠. 그러자 입구를 지키는 병사들이 웬 거지가 감히 명나라 황제 폐하를 모신 곳에 왔냐며 그를 두들겨 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흥선군은 감히 왕족인 나를 때렸다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인 변장이에게 그 병사들을 벌주라고 했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벌을 줄 수 있냐면서 대원군의 말을 쌩까버린 것이죠. 얼마나 차림새가 거지 같았으면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수모를 당한 흥선군은 나중에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면 변장의 저놈만은 반드시 죽인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훗날 고종이 즉위하고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변장이는 바로 붙잡혀왔고 그렇게 부하들을 시켜 그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말 그대로 야사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만동묘 앞에 계단을 오르는데 종이 부축을 해주자 관리자 중 한 명이 이곳은 주상전하께서도 부축을 받지 않는 곳이다 라며 어딜 감히 부축을 받는 거냐 라고 모욕을 한 사실은 있긴 있었지만 당시 흥선군은 아주 모범적인 왕실 종친으로 칭송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사에 나오는 저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변장이란 사람은 실록에 나오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죠. 또한 흥선군은 안동 김씨의 수장이던 김자근의 아들 김병기에게도 수시로 온갖 모욕을 듣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대갓집 가문의 잔칫날에 흥선군이 찾아와 잔치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하자 김병기가 저런 거렁뱅이 상갓집개한테 잔치상은 호사다라며 자신이 먹던 고기에 뼈를 던져 주었죠. 그러자 흥선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이 권력을 잡고 난 뒤 김병기가 연 잔치에 간 흥선대원군은 김병기가 준비한 음식에 독이 들었다며 먹던 음식을 뱉어버렸죠. 임금의 친아버지이자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김병기는 흥선대원군이 뱉은 음식을 자신이 주워 먹고 독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역시도 야사이며 당시 아무리 안동 김씨가 권력이 강하고 왕족의 힘이 약했다 하더라도 조정으로부터 모범적인 종친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가 함부로 모욕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흥선군이 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것을 본 심의면이 그에게 궁도령이라며 조롱했는데 훗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그는 벼슬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나 안동 김씨들이 벌이는 도박판에 끼어들어 도박을 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 개평 좀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 같이 도박을 하던 안동 김씨들이 옛다 개평 하면서 돈주머니로 흥선군을 때렸다는 일들도 모두 야사에 불과하며 파라코라느니 상갓집 개라느니 하는 별명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죠. 다만 흥선군이 안동 김씨 가문에 어필한 것은 있는데요. 자신이 야심이 전혀 없고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왕족이었지만 일부러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짓을 많이 하고 선비들이 극혐하던 장사치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어느 정도의 어리숙한 척은 하고 다니긴 다녔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본 모습을 숨기고 하고 다니던 이상한 행동들 덕분에 그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안동 김씨는 다음 왕으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의 일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엄청나게 기구한 삶을 살았던 만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했고 그에 대한 수많은 야사와 이야기를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도 기상천외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지만 그만큼 야사나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는 것 같네요. 야사와 정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는 것도 역사를 대하는 데에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독특한 이야기, 야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대부분의 대한제국 황족들은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요. 당시 핍박받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일제에게 많은 돈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유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죠. 그런데 황족이었지만 일본에 대항하고 일제를 거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려고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동생 그리고 영친왕의 이복형인 위친왕 이강이죠. 오늘은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과 가까이 했던 위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877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죠. 어머니였던 귀인장 씨는 명성황후의 미움을 사 궐 밖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훗날 어머니 귀인 장씨는 다시 귀인으로 추증되었죠. 위친왕은 훗날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1894년 보빙대사가 되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6개국 특파대사가 되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모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아버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등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결국 유럽에는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8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와 로노크 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 이때 우사 김규식을 만나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김규식을 통해 당시 LA에 있던 도산 안창호와도 교류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자금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900년 8월에 그는 비로소 위친왕으로 승격하게 되었죠. 위친왕은 쿨하고 방탕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죠. 또한 파티장에서 권총을 빼들고 샹들리에에 있는 등불을 쏘며 쇼를 벌인 일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지나가는 여자들을 감상하는 걸 즐겨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방탕한 척하고 광인인 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이든 아니든 그는 실제로도 여자를 좋아했는지 여러 첩을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의 자식은 총 12남 9녀에 달했다고 하죠. 한편 위친왕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가 연루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 중 일부가 고종을 양위시키고 위친왕을 황제로 추대하려던 영모 사건이죠. 하지만 결국 전모가 밝혀져 이 영모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고종은 아들 위친왕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05년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왔지만 고종의 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 위친왕이 다시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왔을 땐 영친왕의 친모인 엄기비가 그에게 돈 300만 원을 주며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위친왕은 결국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기비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07년 고종이 일제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했죠. 당시 순종의 다음 서열은 다름 아닌 위친왕이었지만 고종은 순종의 황태자를 영친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영모 사건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친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한 엄기비의 견제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모략으로 인해 위친왕이 황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그는 친왕에서 공으로 강등당해 이강공이 되었습니다. 위친왕은 이후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색에 빠져 폐인이 된 사람처럼 하고 다녔으며,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1911년에는 도쿄에서 친분을 맺었던 손병희와 극비리에 만나 땅 3만 평을 매입했고 그곳에 봉황각을 세웠는데, 이 봉황각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의를 하기도 했으며 3.1운동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33인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위친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진동 장군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3.1운동을 통해 침략한 일제를 몰아내려면 무력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위친왕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사들과도 은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만약 망명정부가 수립되면 자신도 일개 신민이 되어 황족으로서의 예우를 버리고 망명정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은 드디어 세를 규합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위친왕을 상해로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하기에 이르렀죠. 위친왕은 내부적으로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그로 인해 독립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독립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계획이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인들이 온 마음으로 일본의 통치를 원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한제국 황족의 입을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친왕은 상해 임시정부에 나는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나 또한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낸 뒤 상해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독립대동단의 전역과 최익환, 나창원 등의 도움을 받아 1919년 11월 9일 밤 변장을 한 뒤 자신의 거처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궁의 후문을 감시하던 이와라는 일본군이 어둠을 틈타 위친왕과 비슷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급히 시내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들 뒤를 쫓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을 놓친 이와는 즉시 자신의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사무관으로 있었던 구로사와가 결제를 핑계로 위친왕의 처소로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처를 지키던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냥 막무가내로 이친왕의 처소로 들어갔는데 역시 이미 이친왕은 밖으로 탈출한 뒤였죠. 일본은 급하게 이친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친왕 일행은 고종이 남겼던 1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전달받은 뒤 만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만주 안동에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요네야마 경무관에게 붙잡히게 되어 다시 경성으로 송환되었고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로의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허용되었던 한반도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황족들은 강제 연금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친왕의 처소인 사동궁에는 일제의 경찰이 보초를 서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했으며 이친왕의 처소에는 유리창을 달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그의 망명사실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황족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신망을 받고 있던 그가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친왕이 자의로 탈출하려던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했던 이친왕에게 어떤 사람이 3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 그 꼬임에 넘어가 궁을 몰래 빠져나갔다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친왕의 행적들을 보면 일제가 주장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제는 이친왕에게 계속해서 일본으로 건너와 살면 후하게 대해주겠다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했으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죠. 또한 그는 이 일로 재판의 회부까지 되었는데요. 비록 명목상일지라도 그는 일제가 대우해야 하는 특권 계급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여되어 있던 공의 자기를 박탈했으며 그의 자기와 전 재산은 장남이던 이건에게 돌아갔죠. 사실 이는 확실치가 않은데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의 압력에 의해 이친왕 스스로가 물러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하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친왕은 장남 이건과 사이가 나빴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건에게 일본에 가서 살아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 아들 이유가 귀국할 때는 병성역까지 마중 나갔던 반면 이건이 귀국할 때는 일부러 바쁜 척하며 피하는 등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다고 하죠. 일제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총애했지만 친일을 했던 이건은 못 믿어했던 것입니다. 이친왕은 망명에 실패한 이후 술과 여자에 빠진 척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는 시리에 빠져 집에서 자주 술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1940년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도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광복을 하자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딱히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말년을 보냈지만 황족 재산이 국유화되고 대한제국 황족들을 철저히 배척하던 이승만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꽤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피죽도 겨우 먹는 매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70여 살에 늙은 몸을 이끌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까지 했죠. 그러다 휴전협정을 맺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사동궁 별궁에 거주했는데요. 1955년 8월 영양실조의 후유증과 여러 합병증에 노안까지 겹쳐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과거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그의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강이 졸했다라는 매우 짧은 기사만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려 있었다고 하죠. 또한 이친왕은 다른 황족들과 함께 만국의 원흉으로 지탄받았는데요. 그의 다섯째 딸 이혜경은 아버지 이친왕의 복권 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이친왕이 임시정부와 대동단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일제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친왕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대한제국의 황족이면서 독립운동가이던 이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인명사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명사전이었죠.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만들 때 한 인물을 여기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일본 제국 육군 중장까지 역임했고 일본 황족과 결혼했으며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조선인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소에서는 이 인물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사실상 그가 일제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사전에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 인물은 바로 영친왕 이은입니다. 그는 1897년 경운궁에서 고종의 7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귀비엄씨였죠.
순종과 의친왕, 덕혜옹주와는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어 버리면서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복형 의친왕을 제치고 순종의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황위 계승 순위로는 의친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영친왕 이은을 황제로 만들려던 순원 황비비 엄씨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영친왕이 다음 황태자에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이 되자 갑작스레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영친왕의 일본 유학이 결정되고 말았죠. 황현의 매처냐록에 따르면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가 총명한 이은에게 빨리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를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라고 하니 조선 조정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늙은 염소라고 표현하면서 늙은 염소가 황태자를 데려간다라며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자 일본은 일본의 황태자를 조선에 방문시키는데요. 그리고 이토는 조선에서도 이에 대한 답례로 영친왕을 보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도 떨어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던 것이죠. 또한 고종이 자꾸 일본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 대한제국 황실의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태자태사 이완용을 태자소사로 임명해 영친왕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친왕은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영친왕의 곁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뼛속까지 일본인화 시키려고 아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천황은 영친왕을 일본의 황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자주 영친왕을 불러 은으로 된 문구나 일반인은 구하기 힘들었던 장난감 그리고 영사기까지 선물하며 엄청 잘해줬던 것이죠. 영친왕은 이토 앞에서 박수를 치며 뛰어놀거나 그네를 타면서 놀기도 했는데요. 이토는 영친왕 앞에서는 착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인 척하면서 온갖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으로 갈 때 영친왕과 나이도 같고 친한 사이이던 엄주명까지 데려가며 영친왕이 조선에 대해 생각도 못하도록 모든 걸 맞춰준 것이죠. 그렇게 영친왕이 일본의 반항이나 적개심 등은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천황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영친왕은 이토를 태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잘 따랐다고 하죠. 심지어 여름방학이 되면 이토는 영친왕을 데리고 일본 일주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30살의 조선인 안중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소식을 들은 영친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후견인이자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해 죽었다며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되었고 영친왕 역시 황태자에서 왕세제로 격하되었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훗날 일본 소위로 임관했으며 1940년에는 일본 중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일본 황실 여인 나시모토 마사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게 된 것이죠. 당사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말을 이용해 조선 황족을 일본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덕혜옹주와 의친왕의 아들이던 이건도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둘은 1920년 4월 28일 영친왕의 저택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자는 고종이 세상을 떠나 슬퍼하던 영친왕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친왕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정략 결혼임에도 영친왕과 이방자의 사이는 좋았다고 하죠. 사실 이전에 민영돈의 딸 민가반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어 영친왕과 약혼반지까지 주고받았었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파혼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결혼 소식은 조선에까지 알려졌는데요. 독립신문은 영친왕에 대해 국권을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인 원수의 나라에 장가들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짐승과 같다고까지 했으며 영친왕이 원수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면서 영친왕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서상하는 영친왕 부부를 죽이고자 폭탄을 준비하다가 발각되기까지 했죠. 어쨌든 영친왕은 결혼 1년 후에 이방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은 조선으로 가 종묘에 인사도 드리고 왕실 어른들도 만나고 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에 갑작스레 아들이 사망해버렸죠. 당시 영친왕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세제이던 영친왕이 왕위를 계승해 이왕이 되었지만 대한제국으로 귀국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1년 후인 1927년에는 아내와 함께 약 1년간 유럽 여행도 떠났습니다.
영친왕은 프린스리 오브 코리아라고 불리면서 국빈 대접을 받았고 유럽 순방 기간 동안 21개국 신세계 도시를 여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었는데요. 영친왕이 유럽 열강들의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대한제국과 민족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영친왕이 중국 상하이에 들를 때 그를 구출해내 임시정부로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밀정에 의해 발각되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독립을 맞이했죠. 하지만 연합군에 의해 황족들이 누리던 특권들을 박탈당했고 모두가 평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친왕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일제 때 사귄 사람들도 다들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었죠. 어쩌다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큰 사기까지 많이 당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잃고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고국은 그를 철저히 냉대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를 친일 황족이라며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열단 출신인 국회의원 박건웅은 동경의 이황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들은 영친왕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죄의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은 일반 호적과는 별도로 다른 호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황실 호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황족으로 살아간 것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도 그를 일본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친왕과 이방자는 무국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친왕은 아내 이방자에게 나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라고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다시 여러 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승만은 만약 황족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의 대통령직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랬다는 썰, 그리고 이승만 자신이 독립운동가였으니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황족들에 대한 반감 때문일 거라는 썰도 있죠. 또한 이승만이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영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친왕이 이승만에게 귀국을 의논해보려 했지만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에 영친왕은 이때를 대단히 실망스러운 날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영친왕은 이방자의 친정과 몇몇 제일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이후 생활이 힘들어지자 결국 자신의 저택을 일본 기업에 매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저택은 한국 정부가 한국 영사관 부지로 쓰려고 영친왕에게 팔아라고 했던 땅이었죠. 하지만 일본 기업에 팔기 전 영친왕은 한국 정부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에 팔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에서 그의 평판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때쯤 어떤 사람이 이방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는데 옆방에 누군가가 뒤돌아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뒤돌아 있는 남자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하죠. 훗날 그가 영친왕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같네요. 1950년 8월에는 아들 이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데 여권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승만에게선 이구가 미국에 가면 절대 왕자 행세하지 말라고 일러라 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친왕은 제1교포 의용군 모집과 구호 물자를 모으는 데 힘썼으며 일본으로 밀항해온 한국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는 등 그들을 물심양면 돕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1951년에는 최초로 조선어 회화인문이라는 영한 사전을 만들기도 하는 등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갔지만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고 나름대로 나라의 보탬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처음에 일본으로 떠날 때 낙선제에서 조약돌 하나를 들고 갔는데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계속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57년 아들 이구의 대학교 졸업 때와 1960년 이구가 결혼을 할 때 영친왕과 이방자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을 요청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여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민국 여권 발급 요청이 거절된 걸 몰랐던 한국 국민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죠. 이후 영친왕은 국적 같은 건 쉽게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본으로 귀화를 결정한 건 온전히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났고 이후에 박정희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정부는 영친왕 귀국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뉴욕과 하와이에 갔을 때부터 뇌혈로 쓰러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귀국하기 직전인 1963년 5월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영친왕은 1963년 11월 22일에 혼수 상태인 채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인질로 일본에 끌려간 지 약 56년 만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자신과 덕혜옹주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비가 밀릴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1964년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기도 했지만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상태가 좋아졌다 악화됐다를 반복하다가 1970년 5월 1일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일웅에 안장되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한 뜻을 이방자가 이어받아 정신박애가 교육시설인 자해학교와 신체장애아 교육시설인 명예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친일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망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워낙 말이 없어서 침묵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황손 중 한 명인 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 시기와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개인의 생존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했을 텐데요.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건은 1909년 10월 28일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간과 맞물렸는데요. 이듬해인 1910년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건의 본관은 전주이며 첫 이름은 용길이었습니다. 이후 1924년에 건으로 개명했죠. 이건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친왕은 둘째 아들 이유는 무척 총애했지만 이건을 노골적으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혜경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의친왕은 술에 취하면 이건에게 일본으로 가서 살라고 화를 내곤 했다네요. 이런 가정 환경은 이건의 성격 형성과 훗날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소외감이 그가 친일 행보를 보이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대한제국의 다른 황족들처럼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었죠. 1916년 경성유치원을 졸업하고 1917년 일출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21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학습원 초등과에 입학한 후 1923년에 졸업했죠. 그리고 3년 후에 이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42기생으로 예과에 입교합니다. 1926년 12월 1일 일본 황실령으로 제정된 왕공가괴범의 왕왕세자 왕세손 공이 만 18세가 되면 육군이나 해군 무관으로 임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이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38년에는 육군대학교를 졸업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한 이거는 일본 제국 육군의 중자계급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력이었죠. 이건의 군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1931년에는 일본 여성인 마츠다이라 요시코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영친왕 이은의 부인인 이방자의 이종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친일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망언인 일본 황실의 태도에는 따뜻한 맛이 있는데 한국 황실에는 냉담한 맛이 있다 라는 말도 있었죠. 또한 1945년 8월 12일 황족회의에서 일본 제국 천황인 쇼와 덴노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스포츠카 매니아로 유명했는데요. 영국제 스포츠카인 알비스 스피드 20, 미국의 피어스 에로우의 대형 리무진 등 많은 고급 차량을 소유했죠. 이는 당시 일반 조선인들의 고통스러운 삶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계기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본 클래식 자동차 클럽의 회장으로 재직했었죠. 아무튼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건의 삶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당시 왕공족들은 일본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행적들까지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이건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협력한 것을 넘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인데요. 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에 그의 사치스러운 취미 생활과 일본 군대에서의 승진은 단순한 강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이건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47년 신적 강화로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평민이 된 그는 모모야마 케니치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가면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건지 봉변 당할까 두려웠던 건지 본인 스스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이건과 그의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시부야에서 단팥죽과 사냥젖을 팔거나 긴자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죠. 일본 패망 전까지는 특권층으로 영원히 천수를 누릴 줄 알았겠지만 패망 이후 순식간에 몰락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한편 남자를 엄청나게 밝혔던 아내 요시코와는 반대로 이거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요시코가 긴자의 클럽에 취업한 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며 서로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 타다이사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게 드러나면서 결국 1951년에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죠. 그러고는 다음해 마에다 요시코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이거는 창씨 개명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일본으로 귀화해버렸죠.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행동이었습니다. 해방 후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이거는 이복 동생들에게 조선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건 스스로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건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들 모모야마 코우야는 아버지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전주 이씨 왕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거는 자녀와 주변인들에게 철저히 본인이 대한제국의 황족이었던 걸 숨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이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대한제국의 왕공족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매국행위를 일삼은 왕공족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고 영친왕 이은과 이건 그의 이복동생 이후는 수록되지 않았죠. 다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이거는 광복 이후 곧바로 모모야마 케니치로 개명해버리고 일본으로 귀화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께 일본으로 볼모로 끌려갔던 이복동생 이유는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며 본인 나름대로 항일 행동을 했던 것에 비해 이거는 조국을 등지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 채 일본 편에 섰기 때문에 더욱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오늘은 광복을 끝내보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으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왕자 이후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후는 고종 황제의 5번째 아들 의칠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에게는 뒤를 이을 황태자가 있었고 이후의 아버지는 고종 황제의 5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에서는 굉장히 멀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손자 영성군이 사망하자 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윤영궁의 재상과 칭호를 계승한 뒤로는 이후공 전하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왕자로 불린 적은 없었죠. 그는 형 심약하고 일제에 순종적이던 형 이건과는 달리 이후는 어릴 적부터 일본을 싫어했고 일제에 반항적이었으며 항상 부딪혔기 때문에 의친왕은 첫째 이건보다 이후를 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이후공전하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이후는 경성유치원과 종로소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해오다가 1922년 11살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죠. 이후 이후는 일본 도쿄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일본의 황족들은 모두 육군해군에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 황족 대우를 받던 이후 역시 곧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육군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영칠왕을 이방자 여사와 강제로 결혼시켰던 것처럼 이후 또한 일본 황족인 사와코 여왕과 결혼시키려 했지만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강했던 이후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시키기 전에 재빨리 박일서의 딸인 박찬주와 결혼식을 올려버렸죠. 박일서는 바로 친일파 박영효의 아들이었는데요. 이후의 아버지 의친왕도 일본인과 결혼시킬 바에는 친일파가 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제는 크게 화내며 이 둘의 결혼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친일파 박영효가 겨우 일본을 달래서 무마했다고 하죠. 이후와 박찬주는 결혼 전부터 몰래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요. 둘은 이 당시에도 결혼기념일이 되면 뉴 그랜드 호텔에서 양식을 먹으며 기념할 만큼 금술도 좋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요. 이유는 하필이면 친일파였던 박영효의 손녀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일본을 증오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혹언난 일본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고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결혼을 하는 패기도 보였죠.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일본의 구황족 아사카 다케이코는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일본인에게 결코 뒤지거나 양보하는 일 없이 무엇이든지 앞서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정교사였던 가네코는 당시 이유곡은 일본의 모든 행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독립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일본 육군에서도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후의 아들 이청의 회고록에 의하면 일본의 오키나와가 미국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는데 이땐 아버지가 왜 웃는지 몰랐는데 크고 나서 웃음의 이유를 알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이유는 평생 동안 일본 군복을 벗고 가족들과 함께 운영국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조선에 머물 때는 일본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전역을 신청하기도 했고 조선에서의 근무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죠. 또한 일제는 그를 계속해서 일본이나 타지로 발령을 내며 조선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는 일본 황족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각 전선을 시찰하는 명령을 받았죠. 이후 여러 곳으로 전출되다 1945년 7월 히로시마 제2 총군 교육참모를 부임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후에 둘째 여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잠깐 조선에 있었는데 히로시마에 전출되기 직전 운원궁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내 손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죽이고 일본으로 가겠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동생들과 운원궁, 사동궁 식구들이 모두 울고 불며 그를 말렸고 그렇게 혼자 쓸쓸히 끔찍히도 가기 싫었던 일본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로시마로 부임하고 한 달 후인 1945년 8월 6일 이유는 평소처럼 말을 타고 출근하던 중 그가 있었던 곳에 고작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굴과 가슴에 큰 화상을 입어 의식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음날 새벽 오전 5시경 극심한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서 3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독립하기 바로 직전에 죽고 만 것입니다. 당시의 이유를 감시하기 위해 일제에서 붙여놓은 요시나리 히로시라는 일본인 부관이 있었는데 그는 이후 왕자가 사망한 뒤 부관으로서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는 처음에는 감시 목적으로 왕자에게 붙어 있었지만 점점 이후의 훌륭한 성품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후의 편이 된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제는 패망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서울 운동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죠. 그리고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흥선대원군의 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일본이 지네 맘대로 야스쿠니 신사의 영세부에 일본의 전범들과 함께 이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이후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했던 그때 그는 전쟁에 여러 공을 세웠던 일본인이었으니 일본의 신으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죠. 심지어 이후의 장남이던 이청에게 신사를 방문하라고 초대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청은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후 유족들의 항의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며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의 영세부에는 이후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름을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도 들은 채 만 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조선의 마지막 왕자 이유는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영혼까지 고통받고 있는 인물이죠. 하루빨리 이유 왕자의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빠졌으면 좋겠네요. 대한제국 마지막 왕자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초 왕족 중에는 개막장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이었죠. 너무나도 프리하게 막 살았던 양녕대군은 수많은 자식이 있었는데요. 양녕대군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았는지 아버지의 망나니 짓을 뛰어넘는 또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서상군 이해였죠. 그는 왕족의 신분을 이용해서 나라에서 금지한 짓까지 쉽게 해버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금부에서 금지했던 석척이라는 돌팔매 놀이를 한 것이었죠. 석척이라는 놀이는 단오절대하는 놀이였는데요. 두 패로 나눠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전쟁을 하는 놀이였고 그러다가 막대기로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이 놀이를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모범을 보였어야 할 왕족들이 이 전쟁 놀이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해와 이겸은 각각 20명 정도의 남자들을 모아서 나타났고 각자 편의 대장이 되어 막대기 휘두르며 신나게 놀아댔죠. 며칠씩이나 그렇게 놀아대니 다친 사람도 수두룩했고 심지어 죽어버린 사람까지 나와 이 일은 큰 문제로 대두되었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사헌부에서는 이 일에 연루된 왕족 종친들을 탄핵할 것을 추청하였는데 세종은 내가 직접 묻겠다 하며 석척희의 주모자인 이해와 이경을 불러들였고 그들의 죄를 물어 도성 밖으로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석척희를 할 때 양녕대군도 함께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양녕대군과 이해의 부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석척희 사건은 이해가 저지른 수많은 쓰레기 짓거리들 중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죠. 이해는 원래도 똘끼가 다분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버지인 양녕대군이 자신의 애척을 구탄한 후 빼앗아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얼토당토한 행동 때문에 이해는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39년 1월 20일, 종유제를 7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태종의 딸 숙정홍조와 결혼을 한 무마 일성군 정효전은 제관으로 뽑혀 서계를 하게 되었죠. 서계란 큰 제를 올리기 7일 전 제관으로 뽑힌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 술이나 고기를 금지하고 춤추고 노는 것, 상갓집에 조문하는 것 등을 금하며 몸을 정갈이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이었죠. 하지만 노는 것 좋아하고 음주가무에 환장했던 정효전은 서계를 한 후에 이해 등과 함께 영돈영부사 권홍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벌였죠. 그런데 이때 한양에서 최고로 예쁘다는 기생 소지홍과 김규월 등도 함께 권홍의 집에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대난장 파티를 벌였는데 문제는 기생 소지홍이었습니다. 소지홍은 정효전과 뜨거운 애인 사이였는데 이해와도 사통하는 사이이기도 했죠. 더 쇼킹한 부분은 정효전은 이해의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부와 조카가 한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도 서로는 몰랐을 테니 그렇다 치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 신나고 즐거운 대난장 파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효전이 소지홍과 뜨밤을 보내기 위해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이해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웬 남자놈이 내 사랑 소지홍과 걸어가는 걸 보고 눈돌아간 이해는 즉시 달려가 소지홍의 손목을 확 낚아챘는데 그 남자놈이 알고 보니 고모부 정효전이었죠. 이때부터 정효전과 이해는 소지홍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구르며 쌈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친척들이 기생 한 명을 두고 누가 데려가서 뜨밤을 보낼 것인지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개싸움을 벌이며 경쟁한 것이죠. 심지어 이해는 노비들 패싸움 틈에 끼어서 주먹질을 해대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망건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사헌부에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알게 되어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계를 어긴 정효전은 하옥시켰고 이해와 정효전의 스토리를 들은 세종은 이해의 고신을 빼앗는 걸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헌부의 반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결국 이해를 경기도 임진년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해는 고작 3개월 만에 귀향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1년 뒤에 다시 서산군에 봉작되었지만 얼마 안가 종이품 중위대부 서산윤으로 강등되었죠. 그러던 세종 27년 10월 6일 이해는 또다시 개망나니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평소 호군의 벼슬에 있던 홍치의 첩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 눈여겨보고 있었죠. 어떻게 홍치의 첩을 빼앗을까 고민하던 이해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홍치가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홍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홍치의 장례도 치르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는 홍치의 아름다운 첩을 빼앗으려고 온 집안을 헤집어 놓았지만 그녀를 찾지는 못했죠. 또 눈돌아간 이해는 그녀의 언니 집까지 찾아가지만 그래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홍치의 첩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홍치첩의 언니가 이해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기절을 하기도 했죠.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친 이해를 종부시에서는 이해는 음탕하고 절도가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하시옵소서 라며 탄핵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이해의 직을 삭탈하긴 했지만 다른 곳으로 귀향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결국 이해의 직위는 더 떨어져 종호품에 해당하는 자기인 환계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정신 차리지 못한 이해는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마는데 1447년 세종 29년 10월 3일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만취한 이해는 술주정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부시에서 그 사건에 대한 죄를 물으라 세종에게 청했죠. 아무리 족하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것을 눈감아줄 수 없었던 세종은 이해의 직첩을 거두어 고성현에 안치하고 그도의 감사에게 일러 밭과 집을 주게 하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또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종은 이해에 대한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이해에게 술을 마시게 한 자는 임금의 명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뢰지 않은 자는 임금에게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죄로 물을 것이다.
이해는 양녕대군 이재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척을 아비한테 빼앗기고 심화병이 생겨 술김에 사람을 잡고 죽이니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세종의 우려에도 이해의 광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직후에 이해는 유배지에서 도망쳐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했는데 양녕대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쳐 있는 동안 금강산에서 지냈다고 하며 말이죠. 그렇게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또다시 도망을 쳐서 경기도 마전현 공사에 유숙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갑자기 중이 되겠다며 손수 머리를 깎으려다가 이를 말리던 노비를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종은 이 골치 아픈 사촌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보내버렸죠. 하지만 이듬해인 1451년 2월 이해는 강화도에서도 여종을 쇠못으로 찔러 죽이고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사고를 쳤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리가 놓아져 육지로 연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화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잡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아들을 쇠못으로 찔리기도 했죠. 이 기록으로 이해의 정신상태를 미루어 보면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정말 미쳐버린 것 같네요. 문종은 의정부 대신들과 함께 이 처치곤란한 사촌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의원을 보내 이해를 치료하도록 했고 밖에서 식사를 지어서 갖다 주되 불의 사용은 금지했으며 가족들과도 격리시키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대신들은 아내를 멀리 떠나게 하면 또다시 화를 내어 병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아내만은 가까운 곳에 거처하게 하여 때때로 가보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 하면서 아버지 양녕대군도 이해에게 보내 좋게 타일러 보도록 했죠. 거의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있다시피 한 상태였던 이해는 그동안 사고를 치지 못했으니 그해 4월 7일에는 문종이 이해의 고신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양녕대군을 보고 나서 옛 충격이 다시 떠오른 것이었을까요? 이해는 고신을 돌려받은 바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새벽녘에 이해는 뒷간에 가서 혼이불을 찢어끈을 만들었고 집석가래에 물을 메고 달을 시도했죠. 곧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그는 이미 기절한 후였습니다. 이해의 장인 김계가 급히 의원을 데리고 갔지만 너무 늦었는지 결국 이틀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해는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형인 함양군의 출생기록을 토대로 이해의 사망 당시의 나이를 추측하면 약 30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촌 이해가 죽자 문종은 이틀간 정무를 폐하며 예를 지키기도 했죠. 이해는 죽고 나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묻히게 되었고 다시 복권되어 서산군에 봉작받았으며 종일품 소덕대부에 추중되었습니다. 그의 망나니 아버지 양녕대군은 이해보다 11년을 더 살다가 숨을 거두었죠. 실록에서는 이해의 성격에 대해서 황폐하고 미혹되며 미친 것 같고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망나니 아버지 양녕대군의 모습을 쏙 빼닮은 이해는 실록의 기록대로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하던 애척을 빼앗긴 후로 미쳐버린 것일까요? 애초에 이해도 완전히 또라이인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해의 삶 중에서 아버지 양녕대군이라는 짙고 시커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던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